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정유라 씨의 인천공항 입국 관련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김우성 PD입니다. 국민 경제 상황도 여러 가지로 정리가 좀 돼야 될 텐데요. 일단 추경은 윤곽이 잡혔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연결해서 추경 관련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치킨값이 또 오른다고 하죠. 한 업체가 올리자 여러 업체가 다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경제수사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출빙자형 사기 예방법도 알려드립니다.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조금 늦게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일자리 그냥 마련할 수는 없고요. 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핵심으로 잡고서 국가가 추가로 재정을 쓰기 위한 추경 얘기해보겠습니다. 11조 원 규모인데요. 빚 없이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윤곽이 좀 잡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 편성까지 여러 난항과 논란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추경 방향 또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추경 편성의 내용은 전체적인 크기는 확정이 됐고요. 6월 안에 일단 국회 통과시켜서 좀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타이밍 또 규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타이밍은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당시서부터 언급을 여러 번 해왔었고요. 네. 또 모든 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에는 대부분 추경을 편성해온 관례가 있고요. 네. 또 세수 여건도 굉장히 지금 좋아서 특별한 증세 없이 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뭐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네. 규모는 10조, 11조 그 정도인데 지금 증세 없이 또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는 규모가 한 10조 정도 되니까 뭐 그 규모도 뭐 크게 저는 뭐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래 봐서 전반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 경제나 또 여러 가지 일자리나 여건이 안 좋으니까 또 대통령 후보께서 선거 이전에 여러 번 언급을 했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일단은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무리 없는 추경이다 대체적으로 이런 평가는 나오고 있고 또 여당에서도 완전한 반대 외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반대 의견 중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공공일자리 이거 장기적으로 돈 들어갈 일이면 추경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좀 문제점 제기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적합성 얘기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반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사회에 지금 안전적인 문제나 치안이나 소방이나 보건 등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다 동의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은 그동안 지난 정부가 소홀히 해왔거나 손이 미치지 아니했던 그런 부분, 네. 안전이나 치안이나 소방이나 보건이나 교육이나 네.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복지를 충당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번 추경을 찬성하는 것이고 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이지 무슨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번에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치안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런 부분에 부족하니 시급하게 이 부분에 재원 집중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을 한번 지켜보자는 것이지. 예.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수단으로서라고 하면 이 부분은 진짜 나중에 감당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단순한 공무원 숫자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공공부문, 특히 뭐 경찰 일자리가 지금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뭐 일부 당연히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니까요. 일자리 효과까지 보는 관점에 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지금 새로 투입이 되는 국민 안전, 치안, 복지 서비스 분야에 재정도 추경으로 투입하면서 네네. 동시에 그동안에 그쪽에 있던 부분의 어떤 비효율 부분이나 네. 또는 그 비능률 부분을 이번에 해결을 해서 네.
이 안전 치안 복지 서비스 분야의 수준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저는 추경이 10조, 11조 투입된다. 네. 이게 이렇게 가야지. 네.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앞으로 추경을 얼마나 많이 해야 80만, 130만 일자리가 마련될지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수긍이 안 가요. 예,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구체안만 나와도 좀 국민들이 반대하는 쪽에서도 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쉽게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또 대부분의 분들은 경제 부문에서 민간 부문에 차지하는 일자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경을 일자리와 관련해서 쓰더라도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과거에 복지 정책을 좀 하면서 이렇게 요양보호사 늘어났던 걸 예를 들면서 마중물 역할을 얘기하거든요. 교수님, 이 마중물 역할이 사실 용어로는 쉽지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이만큼 창출하니까 거기 이제 새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창출이 되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쓰니까 민간 부분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네.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 논리는 전 빈약해요. 아, 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더 투입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네. 공공 부분에서 새로운 먹거리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 우리 사회의 부족한 치안, 부족한 안전, 부족한 복지 서비스를 시급하게 보완을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저는 네. 그게 원칙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공공 부분에서 정부가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낸다. 저는 그 논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고 봐요. 예. 그 논리의 연장선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물론 말씀하신 사회의 부족 부분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계속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면 이거 일정 정도의 나라 국가의 경제 규모는 그대로인데 지출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 결국 빚이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정부가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 부분에서 창출이 되어야 돼요. 네. 그러면 민간 부분에서 창출을 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민간 경제가 잘 굴러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네. 장기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네. 그런 정책들은 정규 재정에서 계획이 되고 수립이 돼야 되는 것이지 네. 이렇게 추경을 가지고 땜질 방식으로 이렇게 단기 처방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은 우리가 치안이나 보안이나 안전이나 복지 이쪽에서 지금 시급한 부분에 있어서 네. 긴급하게 투입된다. 그거는 좋지만은 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는 저는 그 영속성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봐요. 시급성과 장기적인 일자리의 개수 창출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 계속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또 봐야 되는데 이제 좀 별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복지라든지 일종의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관련된 정책들도 지금 좀 펼치려고 합니다. 노인 빈곤율도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긴 좀 재정 예전보다 좀 더 써도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것도 이제 두 부류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정말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네. 예, 그게 이제 청년층일 수도 있고 또 노인층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병약자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득 지원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류에 대한 돈은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면 되는 것인데 네. 그것이 아니고 일반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소비,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네. 이걸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 만들거나 또는 정부가 돈을 집어줘서 소득을 올리거나 이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의 소득이나 일자리는 민간 부분에서 창출하는 것이니 어떻게 하면 민간 부분이 잘 성장을 지속해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네. 앞으로 금년에 예산 짜고 내년, 내후년 앞으로 5년 동안 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근본적인 소득 문제라든지 이런 지원 문제는 좀 장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네네. 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전 만들어 가듯이 다양한 의견들 주시면 그것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경제 사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죠. 참여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티켓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은 치킨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 어제 저녁에 먹었는데요. 치킨 국민 간식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치맥이라고 해서 또 다양한 인기로도 세계인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이고 가족이 이 고기류 먹을 수 있는 좀 쉬운 방법이기도 했는데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서 이제 2만 원이 넘어야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들 오늘 기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도 올라가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오르는 것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 중에 소비자, 가맹점, 생산 농가 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즈만 이득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좀 달래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인터뷰에서 관련된 문제 전문가와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치킨 저도 무척 좋아하긴 하고 아이들도 좋아하죠. 여러분들은 치킨 또 치킨값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치킨 2만 원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가격이 오르는 게 무슨 문제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업계 1위 프랜차이즈죠. BBQ가 올리자 교촌치킨도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도미노처럼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또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간식이고 또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 업계 1, 2위 업체가 올리는 것 큰 문제도 있습니다. 총대를 메고 올리면 전체 가격도 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은 계속 이 치킨과 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제품들 사랑해 줬는데 이렇게 보답해도 되나 이런 또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이 문제 전문가 함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치킨전의 저자시죠. 농촌농업사회학자 정은정 선생 전화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치킨 관련해서 여쭤볼 때는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고 속 시원하게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번 연락을 또 다시 드렸습니다. 이 업계 1, 2위 치킨 프랜차이즈가 지금 가격 인상 결정했거든요. 네네. 시장 전체가 이러다 보면 가격 인상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익숙한 일이고요. 사실은 지금 치킨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 식품 업체들이 1위나 2위 어떤 맛 성격이라고 하죠. 네. 그런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면 좀 기다렸다는 듯이 다 같이 올리는 거는 그동안 계속 반복돼 왔던 문제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치킨이 오르면 연쇄적으로 이제 피자나 햄버거 어떤 대체재에 있는 식품군들도 네. 아마 가격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게 이미 있어 왔던 일이군요. 네, 매우 그냥 익숙한 일이죠, 사실은. 네. 네. 자, 거기다 덩달아 다른 제품까지,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간식들이어서 걱정이 더 많은데, 물론 네. 제품을 특화시키거나 고급화시킨다라고 한다면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유독 대형 프랜차이즈, 즉,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는 업체들이 올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물가도 상승할 수 있고 상승 요인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가격을 올려서 실제로 가장 그 어렵게 현실에 놓여 있다고 하는 가맹점주들이나 네. 혹은 그 식품을 생산하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단계 농가의 이익이 이전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이게 가격을 인상을 했을 때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에 이익이 다시 집적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혹을 계속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예, 여러 오늘 보도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프랜차이즈들의 이익은 꽤 좋은 편인데 결국에는 이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유통의 길목을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월작에서 생산 여러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일 텐데 명확하지 않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가맹점 얘기도 네. 그렇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그 가맹점주들의 수익률이 너무 악화됐고, 그리고 배달 앱이라든가
인상 요인이 있는데 지난 한 4년간 전혀 가격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올리겠다라는 그 명목은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점주들이 가장 불만인 것은 사실 그동안에 그 명목을 알 수 없는 홍보비. 네. 홍보비라고 아주 따로 떼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물류비에서 이렇게 어느 일정 정도의 비율을 다 이렇게 제해버리거든요. 네. 실제로 한 60% 정도가 거의 물류비로 제해져 버리기 때문에 네. 어쩌면 가격을 올리기 전에 이런 물류비를 좀 적절하게 조율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가맹 점주들에게 그 이익을 정확하게 이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만 일단 올린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가맹점주들도 혹시라도 일단 올린 거에 대해서는 수익이 개선돼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소비가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물류비, 홍보비 또 뭐 간판을 바꾸면 일제히 다 바꿔야 되고 이 간판 바꾸는 것도 정해진 업체 뭐 이런 얘기들도 물론 치킨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업체에서 나왔는데 결국은 원가에 대한 부분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다 쥐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가격 통제권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가격 인상 전에 얼만큼의 그 본사의 그 비율, 이윤 비율을 좀 네. 이렇게 조율을 하려고 했었던가 그런 좀 심사숙고가 있었는지는 사실은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자영업자, 이 가맹점주를 위해서, 가맹점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연 설득될까 이런 고민도 듭니다. 가격 올리면 일단 당장은 뭐 가맹점은 좀 이제 수익이 좋아진다라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또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당장은 숨통이 트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치킨이라는 식품 자체가 굉장히 대체재가 많거든요. 뭐 네. 햄버거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피자도 있고 요즘은 아예 그냥 피자하고 햄버거를 같이 이렇게 콜라보한 음식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요새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그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햄버거 패티가 거의 치킨 수준으로 되게 두껍고 큰 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초대형 프랜차이즈들은 그 통신사 할인 카드나 혹은 할인 쿠폰이라든가 그런 할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꼭 치킨을 먹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뭐 다른 대체재 간식들이 많기 때문에 네. 더 소비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미 치킨점 장세가 너무나 포화 상태로 진출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소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계기는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계속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이를 봐야 된다. 이게 가격을 올리는 게 당장에 가맹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도 이 프랜차이즈의 입장과는 좀 생각해 볼 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보면 지금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이 본사죠.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 영업이익들은 불황에서도 계속 증가세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 전망이 낮게 나오는데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늘어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득이고 가맹점들은 어렵고 이런 상황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율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치킨이 많이 팔려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맹점 출점이 네.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그 가맹점들이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그 분점이라고 그러죠. 그 가맹점들이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들어간 어떤 시설 투자비 그리고 물류비가 거기에 그 집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가맹점 출점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밀어내기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맹점들은 경쟁업체가 많아지니까 어려워지는데 본사로서는 뭐 홍보비, 물류비 손해볼 게 없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소비자들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네. 정작 뭐 이런 식으로 불투명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내릴 만한 이유가 생길 때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원가가 절감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내리진 않고 올릴 때는 이렇게 또 좀 기울어져서 올라가거든요. 결국은 이 가격 통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소비자들이 가장 그 불만이었던 부분인데요. 그 몇 년 동안 사실은 그 닭값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특히 이제 치킨의 가장 핵심 원료인 닭이 폭락장일 때 네. 그 치킨값은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이미 그 대형 프랜차이즈하고 그리고 대형 육개회사 사이에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네. 닭 가격 자체는 고정이 돼 있는 거는 있거든요, 분명히. 네네. 네, 다만 그 중요한 거는 만약에 닭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러면 그때는 바로 뭐 식용유 가격은 인상됐다. 그리고 뭐 튀김가루 가격은 인상됐다. 물류비가 상승됐다 이러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카드를 꺼내는 거죠. 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가격은 이래서 내릴 수 없다.
그런데 올릴 때는 또 올릴 만큼의 또 핑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그 가격 통제권 자체가 그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은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이득을 볼 수 없는 구조가 딱 짜여져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또 농가라든지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번에 만약 치킨 가격이 인상을 해서 가맹점주들의 그 수익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닭을 기르는 육계 농가에 어떤 그 도움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미 대형 육계 회사들과의 그 계약 때문에 고정된 가격으로 닭을 거래하고 있다라고 그 밝히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별 소비자들이 뭐 불매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네. 차원의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고요. 네. 이미 꽉 짜여져 있는 이 수직 계열화의 구조 속에서 그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거야말로 사실 정치가 개입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예,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도 참 무슨 치킨 가격에 경제민주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수직 구조에 생산 농가, 가맹점,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권리를 못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그 말도 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참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계약 관계 때문에 이를테면 가맹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가격 올리지 않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다 같이 올려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제 신메뉴 출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같은 네네. 가맹점이긴 하지만 지역마다 좀 특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이제 직장인들이 많은 데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청소년들이 많은 데라든가, 네네. 그런데도 그 본사에서 개발된 신메뉴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많이 네. 팔리든 안 팔리든. 그래서 그 재료 선택권은 물론이고 이 가맹점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렇다 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슈퍼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말에 모든 그 지시사항을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이런 논쟁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저희 뭐 서민들께서 YTN 라디오 많이 듣고 계시고 또 이 좀 뭐랄까요, 막 소비가 활발하지 않은 동네에 계신 분들도 듣고 계신데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동네는 네. 당장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앞서도 얘기한 부분들 다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구조상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안적인 치킨 업체라든지 좀 대안적인 개인 뭐 셰프라든지 업체들이 네. 좀 등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런 부분부터 좀 숨통을 열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동안에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몇 개의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어떤 출점 제한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예전 민주당이죠. 그 을지로위원회 같은 데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갑질 금지에 대한 네네. 정책들도 짜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좀 슬슬 후퇴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소상공인들이나 이렇게 그 가맹점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있었는데 가장 그 1차적인 피해라고 할까요? 네. 혹은 이제 이런 인상 가격에 전혀 이득을 받지 못하는 그 농가에 대한 혹은 농민에 대한 관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이 모순적인 상황을 좀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몸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한 부위의 몸만 건강하고 나머지가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전체가 건강하지 않다.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참 우픈 얘기인데요. 이 예전에 정은정 선생님께서 을들끼리의 싸움이 된다라고 한번 지적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네. 역시 2만 원 가격을 놓고 지금 소비자, 뭐 언론, 프랜차이즈 막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 문제 네.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뭐 사실은 그 가장 이익의 선취 구조라고 하죠. 이 한 마리의 치킨에 가장 누가 가장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선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먼저 차지해서 꽉 쥐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2만 원 치킨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월급이, 그러니까 우리의 소득이 고정되거나 혹은 더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치킨 가격도 오르고 우리의 소득도 오르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만 된다라면 사실은 그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식품 가격이 오르는 건 굉장히 당연한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못 건드리고 사실은 가장 만만한 이제 치킨을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도 사실은 좀 서글픈 일인 거죠. 예, 서글프다라는 말이 공감되실 것 같습니다. 치킨 가격과 한국 경제 정말 연결돼 있다라는 거에 또 한번 깜짝 놀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치킨전의 저자시죠. 농촌농업사회학자 정은정 선생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안전을 위한 경제수사대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권순표 수석조사역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의 권순표 수석조사역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16년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340억 원으로 15년 대비 295억 원 증가하였고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에서 대출 빙자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15년 42.7%에서 16년 69.8%로 27.1%나 증가하였습니다. 네. 최근 보이스피싱은 정부기관 사칭형보다는 경제 침체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빙자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서민들의 아픈 부분을 악용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인데 돈 보내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도 역시 서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출 빙자형의 경우에는 사기범들이 경제 침체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서 금융회사의 대출 광고로 가장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실제 금융회사 대출 광고와 구별하기 어려워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울러 그동안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대국민 홍보 강화로 국민들의 대처 능력이 향상되어서 정부기관 사칭형 수법이 예전처럼 잘 먹혀들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사기범들이 정부기관 사칭형보다는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일반인들이 속기 쉬운 대출 빙자형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출인 것처럼 오는 전화, 권유 이것도 의심하셔야 된다 이 말인데요. 예, 일단 주요 수법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기범은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을 햇살론 등 정부 정책 자금인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거나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 실적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고 나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 사실은 대포통장으로 네.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사기범들은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금 상환 방법 및 상환 계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악용해서 본인 또는 대출받은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대포통장으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여 이를 편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출금 상환 방법, 상환 계좌를 잘 알고 있으면 좀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상환 방법과 상환 계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대출금 상환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첫째로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상환할 자금을 미리 넣어둔 후에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대출금 상환 처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둘째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에 대출 상환 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이 있고 네. 마지막으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명의 법인 계좌로 대출 상환 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이외 타인 명의 계좌, 즉 대포통장으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셔야겠습니다. 예, 본인의 이름의 가상계좌나 그 법인 또 그 대출해준 회사가 아닌 다른 경우에는 의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소비자께서 좀 상환 방법이나 상환 계좌를 안내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대출금 상환 방법 및 상환 계좌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 시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 방법 및 상환 네. 계좌를 안내하도록 하고 네. 대출 승인 만기 시 발송하는 안내 문자 메시지에 대출금 상환 계좌를 추가로 명시하는 등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100% 보이스피싱임을 안내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절박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대출이 어려우실수록 더더욱 확인해서 안전한 대출 범행에 당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권순표 수석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대부분의 애청자분들께서요, 치킨 이제 덜 먹어야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게 원하는 바는 아니시겠죠. 8396님 유익한 방송이라고 칭찬까지 해주셨는데 역시 잘 해결되시길 바란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